여러 사람의 그 생각을 이렇게 짬뽕했네요. 그치. 아주 난해하기로 유명한 프로이트가 고주 소시가 소시도, 프로이드, 레비스트로스 다 짬뽕해 놓은. 이런 책을 라캉을 알면 세 사람의 철학을 알겠네. 심지어는 야콥슨 것까지. 그러니까 네, 9월 15일 ESB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 책에서 그 읽은 거, 그리고 다른 책에서 이제 뭐 라캉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이런 것들 가지고 피상적으로밖에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두워요? 약간 화면이? 좀 환해졌네. 네. 어땠어요? 읽고 그 느낌이. 저는 읽으면서 계속 거부감이 드는 순간들이었어요. 자꾸 이제 제가 욕망하고 욕구하고 제가 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꾸 남에게서 가져온 거라고 하니까 타자의 욕망. 네, 타자의 욕망이라고 치부당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거부감이 계속 드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네. 게 인정 욕망인가요? 인정 욕구인가? 그게 사실 지금 교육학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항상 기본으로 쓰이는 그런 그 심리 이론 아닌가요? 그런 또 것들이. 그렇게 가리키죠. 네. 우리 인정해 주라고. 그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가 마치 그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 남한테 인정받으려면 좀 뭐 해. 네. 나도 사실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타자의 눈이라는 거잖아요. 타자의 욕망이죠. 그게 네. 타자의.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 사는 게 사회인 것 같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학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그 이렇게 교육되어 온 거, 양육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교육 다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의 영향 안 받을 수 없고 사회, 국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현대 사회의 문화나 문명 이런 거를 내가 완전 그 벽을 쌓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그러지 말자가 아니라 그거가 뭔지를 알자는 거죠. 네. 우리 나라고 하는 실체가 네. 어, 내 주체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타자의 욕망, 그다음에 문화, 내가 살아온 역사,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런 것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락캉이 이제 여기서 정신 분석의 언어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어학 타이틀이 그런데 그 정신 분석하면은 프로이드 생각 안 할 수 없고 언어학 하면은 소시를 또 빼먹을 수가 없고 그 뭐 언어학은 다시 또 기어학하고 직접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락캉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그 세 가지가 여기 다 녹아 있는 락캉의 철학에는 구조주의, 언어학, 기어학 그리고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게 전부 그 믹스된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그 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자기는 프로이트 책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가 우리 앞에서 봤지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은 했지만 그 무의식의 어떠한 그 욕구가 그 현실의 무엇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나 느낌의 수준에 있는 것을 어, 무의식을 언어로 구조화시켰다는 거는 그리고 그거 언어는 근데 또 되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치. 인과가 있는 거고 그 인과가 구조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그 문장 속에서 그런 그 아주 도발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그 인과관계의 현실에 표상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든 거는 정말 도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라캉이 또 이렇게 좀 강조한 게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왜 상상계, 상징계, 뭐 그 실제계 이렇게 뭐 세 단계로다가 왜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분하잖아요. 그 상징계가 이제 언어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이제 상징계로 인간이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 구조의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문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규칙, syntax. 질서.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세계는 그게 없거든. 규칙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규칙을 깨달으면서 상징계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거에 내가 동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 구조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특히 언어에서의 구조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문법 체계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동물의 세계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그냥 언어 있잖아요. 의성어 음, 같이 뭐 소리를 사운드,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그치, 것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 의성 언어잖아요. 그 그치, 그것도 언어지만 언어죠. 하지만 그거는 단지 현재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뭔가를 알리기 위한 거지. 음, 이 언어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어떤 지식을 담아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음. 그런 어떤 체계가 있다. 그치. 그, 네, 문법이라고 우리가 왜 영문법 배우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우리 한글의 문법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말을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문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남의 나라 말을 배울 때는 단어만 갖고는 이제 말이 안 네, 되니까 문법에 맞게 그 단어들을 배열을 해야지 상대가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왜 오형식 문장 오형식 네. 배웠잖아. 그 네, 주어와 동사, 주어 수로,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음, 이렇게 주동 목목 뭐 이렇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이렇게 가지고 음, 5가지 유형의 그게 바로 구조예요. 음, 그게 프레임이잖아. 틀. 그렇죠. 구조고 스트럭처고 그거에 맞게 단어들을 배열해야 상대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그걸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은 말도 이상하게 되고 사실 영어 시험 보는 것도 그 문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언어의 구조를 배우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이 구조주의가 뭔지가 언어에서의 구조주의가 뭔지가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냥 재료이지 구조를 배우는 거죠. 음,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그 과제 중에 NL2 SQL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있어요. AI 내추럴 과제. 랭귀지. 네, Natural Language to SQL. 음, Natural Language에서 SQL을 추출하는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개발하는 데하고 뭐그 모델을 만드는 데하고 얘기하면서 그 value하고 그 안에 이제 name이나 이런 그 명사는 다 제외시키고 음, 딱 구조만 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면 안 되고 다양해야 한다.
예, 그게 그 데이터를 만드는 좀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문법으로 같은 표현을 한다든지 음, 이런 그걸 찾아내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NL2 SQL을 완성하는 거죠. 이게 자연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SQL로 변환해서 그 속성은 이제는 뭔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셀렉트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걸 보면 결국 단어나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음, 그 오히려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구조로 문법이 됐냐, 구성돼 있냐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거 보면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이제 구조의 영역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간파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은 형용사나 관형사나 이런 수식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꾸민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진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제끼고 뼈대가 되는 그 문장 성분들, 아까 얘기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진술을 할 때, 문장을 만들 때 그게 진리다. 그거 아닌 다른 얘기는 해봐야 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뭐 느낌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뿐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말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말하지도 마라. 이런 그 이야기를 비트겐슈타인이 일본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의사소통에서도 그렇게 하면 정말 드라이하죠. 사실 드라이한데 뭐, 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 뼈대만 얘기하면 되게 딱딱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NLP, 예,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여기서 추구하는 게 사실은 그 뼈대부터 추출을 해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제외하고 뼈대가 되는 부분들만 추출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놔야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그 입력되는 문장이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들어서 그 방송에서는 그걸 감성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방송에다가 이거 감성어 아니라고 아무리 그 피드백을 줘도 답도 없더라고. 그 그게 여론조사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 담당 기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감성어 분석을 했대. 그래서 난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이게 감정인지 왜 감정이 감성인지. 어쨌든 그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감성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 그러니까 시민들 그 대표로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출해서 그것들만 빈도를 가지고 이제 요즘에 국민이 화가 나 있다. 국민들이 짜증이 난다. 뭐 피로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 이제 네. 그런 영역까지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구조가 먼저 파악이 돼서 문장의 그 정확한 메시지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NLP를 하면은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 그 논리적인 그 결과물은 찾아낼 수가 없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라캉은 이제 프로이트로 돌아간 자라고 하면서 이제 음. 무의식의 세계의 언어학을 무의식 언어를 만든 참 재밌어요. 예. 근데 그 왜 그 프로이트를 자꾸 언급을 하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라캉이 주장한 것 중에 이제 그 인간의 그 정신 세계가 이렇게 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뭐 음, 구분할 수 있고 발달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상상계, 상징계, 이제 실제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아, 프로이드에서 왜 원초적 자 네. 이드라고 그러지 이드 네. 본능적인 자기 욕구의 그 세계 이거는 이제 식욕 무슨 뭐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거가 이제 그 이드죠. 음, 그리고 에고. 에고 자아라고 하는 음, 주체에다가 보통 이제 에고라는 영역인데 그거와 유사한 게 이제 상징계.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데 거기서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고 그러죠. 그 세 개의 세계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렇게 초자 이렇게 세 개의 정신 세계가 우리 뇌 안에는 있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를 패러디해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정신 세계를 나누었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갖고 왔다고 라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 특히 이제 무의식 세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라칸의 철학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를 항상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읽으면서 좀 특이했던 건 무의식은 인간만 있다. 음, 예, 이 얘기는 되게 좀 저는 사실 무의식이 동물도 있는 거 아닌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무의식은 인간만 있고 그 무의식의 탄생의 배경에 그 억압되는 에고가 어쨌든 슈퍼에고에 의해서 억압되잖아요. 그 이드하고 음, 이게 이런 어떤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난 그 백프로세스가 생긴 거죠. 예, 백그라운드. 예. 이런 걸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언어도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 구조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게 요즘에 내가 읽고 있는 그 스티븐 핑거의 언어 본능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를 안 가리켜도 그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구조를 갖고 있죠. 구조를 갖고 있는 예. 거지. 그러니까 문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아, 그래서 그런 타고난 무의식도 있고, 인간은. 그다음에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기억. 기억이 이제 맨 겉에 있는 그 뭐 일화 기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계층으로 보통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맨 밑에 있는 그 절차적 기억, 네. 그 이제 procedural 그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절차적 기억은 내가 원래 무의식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수없이 반복하고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내재화돼 버린 기억. 그 전형적인 게 밥 먹는 거. 네. 불을 꺼도 그리고 치매가 걸려도 밥 먹는 걸 잊어버리진 않는데요. 그 절차적 기억은 무의식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고. 그 운전, 자전거 타기 이런 네. 것들이 전형적인 그 절차적 기억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몸으로 그냥 그 체득해 버린 거. 그래서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뭐 이걸 클러치를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막 핸들을 할까 막 신호등 넣고 네. 정신 하나도 없잖아. 막 그러다 사고 내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운전하면서 뭐 사과도 먹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뭐 이런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이 네. 나오잖아.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네. 그거 안 쓰러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막 그 자전거 배울 때는 힘들지만 또 사실 그때 재밌어요. 근데 일단 자전거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손 놓고 자전거에서 뭐 하모니카 불면서 그 언덕도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 그게 이제 절차기억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매가 걸리면은 맨 위에 층에 있는 일화기억부터 이렇게 잊어버린대요. 그거부터.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잘 기억 못하고. 근데 절차기억까지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이래. 거기서 밥도 못 먹고 그 본능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의식이 사실은 많다는 거지. 그게 이제 라캉이 얘기하는 이제 무의식이란 뭐냐면 그 생물학적 존재를 인간의 자식으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아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이 얘기는 약간 본능적인 부분도 보다는 그 학습되어야 될 학습돼서 내재화돼.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인공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 네, 그렇죠. 전통, 음, 관습
역사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무의식이라고 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네. 그 약간의 그 저는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원래 의식이 뇌에 어떤 그 그치, 의식 깨어 깨어 있는 있는 상태에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와 반대로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 신호와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역사와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의 뒷배경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쌓여 있는 거죠. 관습 같은 게. 뭐 음. 이렇게 밥을 아까 먹을 때 우리 숟가락으로 먹지만 다른 손으로 먹는 왼손으로 그렇지. 먹는다든지. 인도 사람은 예, 손으로 먹잖아. 근데 네. 우리는 그게 음, 손이 안 가지, 일단.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 문화마다 있다라는 거. 그게 무의식이라라고 이게 약간 정의하는 거 보면서 음, 아 이게 완전히 뭔가 동물의 본능의 그게 아니라 그치. 예, 약간 인공적인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과 네. 유럽의 무의식 그리고 다르죠. 예, 아프리카의 무의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음. 그리고 모델링 이론의 그림이 딱 있는데.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건 공통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의식은 당연히 깨어 있으니까. 근데 생물학적으로. 무의식은 그러니까 그 반대니까 당연히 그냥 공통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걸 생각하지만 다른 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그 대통령이 네. 외교를 할 때 상대방 수상이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이게 이제 무의식적 행동이거든요. 네. 그거 이제 비난하는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네. 전통에서는 상대한테 예의로 그 네. 사람을 무슨 뭐 내가 밑으로 가겠다가 네.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거든.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절차 메모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무식이야 네. 그냥. 근데 이제 그 비난받는 이유는 대통령직이나 됐으면 음, 무의식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냥 서양 사람은 당당히 눈을 보면서 악수할 때 눈을 보도록 돼 있어요. 서양은. 그게 왜 서양에서 악수하는 이유가 나는 무기가 없다, 안전하다. 그런 호의의 표시잖아. 음, 그리고 이제 오히려 눈을 딴 데로 돌릴 때 실례거든. 그게 고개를 숙이는 게 실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국제 매너를 배웠어야 되는 거지. 그 의식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의식에 의존한다는 게 비난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이나 이런 어떤 그 문화 강국들의 무의식으로 제공되는 그 후손들에게 제공되는 음. 무의식적으로 그 자산이 그 자본이 엄청나구나. 엄청나죠. 예, 그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아니, 쟤나 나나 뭐 똑같은 인간인데 같이 앉아 있는데, 뭐 쟤는 뭐가 다르고 난 뭐, 음. 근데 사실 같은 것을 볼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다 프로세스가 틀린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음. 같아요. 음. 그걸 안 하면 꼭 상당히 오해할 수 예, 있지. 오해하고 무리할 수 뭐 있어요. 저런 인간이 다 예.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관습이나 문화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우리 행동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오해하는 게 사실은 무지한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오히려 그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이어로다 만난다면 음, 사전에 그쪽 사람들은 어떤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네, 왜 글로벌 경영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자기 그런데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식사할 때 매너,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차 탈 때도 네. 왜 우리는 소주 먹을 때도 왜 컵을 어른 위에다가 대면 실례잖아. 네, 네. 그렇죠. 그 서양 사람이 그런다고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 몰라서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무의식이 오이디푸스의 그 콤플렉스. 콤플렉스처럼 네. 그런 어떤 인간의 욕구를 제재하면서 네. 계속 뭔가 그 아름답게 제재하면서 그 생겨난 그렇죠. 예, 네. 그런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근데 읽으면서 너무 이제 전 사실 프로이드를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약간의 욕구와 욕망의 영역을 이제 성적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성적인 어떤 음. 그런 걸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표현을 막 할 때 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금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네, 이미 칼 융, 뭐 네. 이후에 라캉 이런 사람들의 정신분석학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게 음, 스프로이트로서는 대단한 그 어떤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인식 세계를 에고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의 세계거든. 네. 근데 슈퍼에고라는 게 이제 무의식이고 이드도 사실 무의식이거든. 이게 본능이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에고, 그러니까 이드와 슈퍼에고는 아, 우리 뇌 안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네. 그거를 구분해낸 것도 대단한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근데 프로이트는 벌써 언제 사람이야? 그 이후에 정신분석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네. 그 1890 꿈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병을 내가 뭐 이렇게 빠는 음, 어?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뭐 성기를 뭐 하는 뭐 이런 거로다가 자꾸 해석을 한다고 꿈 해석 보면은 뱀도 무슨 성기의 네. 뭐 표상이다 막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지 그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지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음, 결국 뭐냐면 성욕, 식욕, 수면력. 뭐 이런 어떤 것들에 그냥 그게 그 내면에 있는 욕구고 음. 욕망, 요구. 요구, 그렇지, 욕구, 욕구, 예, 욕구, 욕구고 욕구. 그 욕구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 이 슈퍼에고 뭐 이 사회의 이런 어떤 그 규칙과 그렇지. 규범들이 나를 계속 그 동물같이 살지 못하게 네, 그 들에 뛰어노는 동물처럼 못 살게 그렇지. 만드는 거기에서 오는 그 갈등을 갈등들이 이제 무의식 가운데 표현이 된다라는 음, 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 무의식이 너무 동물적인 본능 아닌가 음,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사실 여기서는 그걸 새롭게 같은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라깡은 약간 좀 문화 쪽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언어 근데 프로이트도 사실은 그걸 깨우쳤어요. 그 세 수가 개를 했잖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 네, 그러면 이드는 지금 얘기한 그 그거고 본능적 네. 그 무의식 세계야. 그래서 욕구라는 게 거기서 나오거든. 수면욕, 그러면 성욕 이런 거. 의식은 에고인가요? 그죠? 의식의 세계는 에고지. 내가 이제 깨어 있으면서 주체로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본능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슈퍼에고는 무의식? 슈퍼에게는 무의식이고, 그거는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그 역사나 이런 거에서 형성된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통 서양에서는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죠. 그 슈퍼 이드라고 하면 안 돼요? 슈퍼이드라고 하면 그래도 프로이트도 맞잖아요. 그렇게 안 했지. 그 지금 슈퍼이드가 아니라 네. 슈퍼 에고지.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배운 거라서. 의식적으로 배웠는데 그게 이제 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게 배 나온 그래서 슈퍼에고는. 슈퍼에고로 네. 그게 이제 의식의 내가 배운 뭐 예절, 반섭 이런 게 슈퍼에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자동화 프로세스네요. 그치. 음. 의식이 이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에 이건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 절차기야. 절차화된 거예요. 완전히 네.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서 오늘 네. 그냥 바닥까지 다 얘기하네. 알았어? 뭐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게 그 슈퍼에고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의도된 교육이지 그게. 네. 예, 예절 교육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되게 좀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그 왜 밥 먹을 때도 네. 어른이 아직 숟갈도 안 들었는데 먼저 뭐 생선에 젓갈을 대고 먹는다든가 그러면 막 혼내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이제 성장을 그렇게 하면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하면 그런 가족의 문화가 내 슈퍼 에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막 먹으라고 왜 안 먹냐고 그러는데 저기 할아버지가 먼저 그 음식에 손을 대야 나는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 되게 막 깎아대고 막 웃고 그러거든. 각자 차려준 음식인데 먹으면 네. 되지 뭘 누가 먼저 먹길 기다리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칭찬을 해. 아, 그 시니어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네. 그런 문화가 참 한국은 대단하다. 이렇게. 음, 그 소주 먹을 때도 그런 그 예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네. 응? 상대방한테 꼭 이렇게 먼저 따라드리고 아, 그 잔도 밑에 이렇게 네. 건배할 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최고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무의식이 그러면 슈퍼에고의 어떤 무의식이 이게 세계면 그러면 그 문화와 그 절차와 예절은 구조를 갖고 있고 음. 그 구조를 표현하는 걸 이제 언어 구조학에서 따온 거네요, 그렇죠? 그쵸. 그런 거가 구조라고 얘기한 게 레비스트로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는 사실 이런 심리 내면의 심리 구조를 얘기한 게 개인 차원이거든. 다. 네. 왜냐면 이분이 그렇죠. 그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거라서 개인 수준에서 이런 걸 구분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올려놓은 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죠. 레비스트로스.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개인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그 약속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언어도 사회 구조가 되는 거죠. 그, 그렇다면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비슷한 무의식을 언어 구조학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그게 이제 표현되는 무의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지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하면서 네. 뭐 그 나도 모르게 예. 무슨 억양이라든가 네.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우리가 구축해 놓은 문화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네. 이게 지금 발화가 되고 있거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약속을 한 우리 문법을 다 배웠거든. 사회적으로 약속한 문법 구조를 같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의사소통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조로 봐야 된다는 게 낙항이 생깁니다. 되게 그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뭔가 그 방법을 한다면 세계의 모든 무의식을 한번 그게 이제 비교 언어학자들이 예. 하는 거예요. 음, 사실 중국인의 언어 문법하고 그 중국어의 문법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 어순이. 음,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사고하는 게 과연 어떤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가 이런 게 언어학 논문에는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네. 그러면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미국의 언어에도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그 문법 구조 이게 그 사람 뇌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것도 약간 블랙박스네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아는 것 같지만 원인은 모르고 음, 어쨌든 그것도 그 사람의 무의식 쪽에 있는 언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 실험을 하냐면 이 마케팅 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 문구를 만들어야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까? 그게 이제 이 언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 똑같은 문구가 나가도 달리 반응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도 말은 잘하죠.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뇌 구조, 언어 구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자기가 영어를 구사할 뿐이지
어렸을 때 그 들어가 있는 그 언어 구조는 본능처럼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영어 문구를 보고 미국 애들이 반응하는 거랑 중국 애들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언어 구조를 나라마다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지금 서양 결국 사람, 이게 유럽 사람들도 유럽 사람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소시르도 결국 그 기의와 기표를 그 나누고 음, 그거에서 이제 기의와 기표를 연결하는 음, 그런 걸 찾았잖아요. 의식이 이제 내가 아직 뭔지 모르는 무의식이 기의고 그것이 표출되는 어떤 걸 기표라고 지고 나뭐 그치, 기표를 말이나 이렇게 글이나 이렇게 아니면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표도. 상상 이런 것들도 조차도 다 이렇게 연결해 놓는 그런 식의 꿈의 해석가와 같은 그런 언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르가 얘기한 기이라는 게 결국 이 심상이잖아, 심상. 네. 모델 이론으로 네. 보면 그게 심상이거든. 그 사람의 심상이 밖으로 표출돼서 기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어,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어, 방법? 뭐 절차? 그 왜 야콥슨이 얘기하는 은유 환유 네. 기억나요? 네. 네. 네, 은유는 뭐 침묵은 뭐 금이요 무슨 네. 웅변은 은이다 뭐 이런 네. 얘기한 거 사실 침묵과 금은 전혀 다른 거거든. 근데 주는 이미지가 비슷해. 침묵을 뭔가 묵직하고 그게 말을 자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되게 비중 있게 들리고 하잖아. 근데 네. 금이라는 게 사실 그 금속 가운데 되게 무겁잖아. 네. 그리고 귀하다, 네. 희귀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은보다는 높다 이런 그 두 가지 의미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사실은 침묵은 금이요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린지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잖아. 네. 이제 그게 이제 은유고 환유는 우리 소주 한 잔 하지? 네. 그럼 실제 소주 하러 가서 한 잔만 먹어요? 그냥 술 먹자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네. 소주라는 그 한 잔이라는 게 네. 술을 먹는 거의 일부분이지만 그걸로 더 큰 이미지를 이렇게 대신해서 얘기하는 걸 이제 환유라고 하잖아. 그 왜 뭐 나에게 빵을 달라 그러면 빵 주면은 아이씨 진짜 빵 주냐 바보같이 먹을 거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빵은 식사의 이제 대명사.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이제 환유법이다 이제 네.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부에 이미 무의식 세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언어 구조가 그런 거가 소시리가 얘기하는 기기표가 왜 무작위로 어떤 그, 그러니까 기의는 같아도 그거를 기표는 나라마다 왜 다르잖아. 나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고 있어도 그걸 내가 말을 할 때는 일본어 잘하면 뭐 응? 그 한자로다가 네. 그 일본 말을 쓸 수가 있고 중국 사람들은 뭐 목자 이렇게 쓰고 미국 애들은 뭐 틀이라고 쓰는데 나는 나무라고 그렇게. 근데 똑같은 심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구조의 일부라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특히 왜 문법에서 네. 그게 이제 소시르도 그렇고 퍼스도 그렇고 그걸 아주 상세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어고 밥을이 목적어고 먹는다가 이제 수어잖아. 그러면 이 세 개가 그 순서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치. 다른 말로. 나는 빵을 먹는다. 나는 뭐 떡을 먹는다. 이 가운데 거를 아무리 바꿔도 이게 문장으로 이게 전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기의의 기표가 이제 다르게 하는 거하고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시리의 언어학이나 그 저기 뭐 지금 얘기하는 막항의 이제 언어학이나 이것들이 공통점이 그런데
발견되는 것은 결국은 언어 구조가 그러네요. 그 일단 단어와 명사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의와 기표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의미는 의미가 이제는 무의식도 있는 거고 실제 그 걔가 갖는 그 사물의 뭐그 의미가 있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문법을 이제 랑그라고 해서 이제 형식과 신텍스가 그걸 이제 신텍스지. 예, 신텍스가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저는 안 힘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거 보면 아니에요? 아니 안 흔들었잖아. 그대로 열었는데. 네. 이해하는. 야콥슨의 그 은유 환유, 소시르의 계열관계, 결합관계, 뭐 프로이트의 그 왜 이제 그 왜 성적인 뭐 이렇게 상징물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어떤 욕망의 해석으로 그 꿈의 해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것도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 아, 구조화되어 있는 사고 방식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유였던 뭐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은유는 안 이제 되고 그거를 이제 야콥스는 은유환유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체제 그러니까 그렇지. 예, 전치 이게 예, 트랜스퍼 이렇게 예, 뭘로 트랜스포즈 치환 치환하는 예, 거예요. 리플레이스먼트 네. this 그래서 영어도 왜 replace. 그 강사 영어 잘 가르치는 네. 사람들 보면은 기본 문법 문장 구조를 하나 알려주고 네. 거기다가 단어도 자꾸 뭐 I 대신 you를 넣고 뭐 he를 넣고 she를 넣고 이렇게 주어를 계속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키잖아. 네. 그게 바로 그 은유 한유 야콥슨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결합 네. 연결 뭐 이런 소시리의 언어 구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언어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걸 배우고.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에도 꿈의 분석에 보면 음, 응축, 치환, 그리고 대리표상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제 응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내면의 욕구가 그 여러 개의 뭐를 이렇게 그지. 막, 이게 반복돼서 나온다든지 뭐, 간호사가 무슨 뭐, 칼을 드는 예, 꿈을 꿨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심리 내면에는 그 꿈에서 그런 게 나와. 병원에 대한 두려움, 예,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어떤 갈망, 예, 또 그 왜 무기, 네. 칼을 든 메스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음,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그 트라우마, 네. 옛날에 그 폭력에 대한 그 나쁜 격성. 기억 예.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응축 현상이지 응축이죠. 일종의. 그걸 이제 그 풀어내면, 치환하는 거고 그렇지. 그걸로 이제는 이거는 어떤 그걸 대리한 표상이다. 당신의 뭐를 대리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까 그 빵이 그 식량을 대변하는 그거랑 별 네. 차이가 없는 거야. 음, 그게 이제 환유 기법하고. 그래서 그런 게 그 학자에 따라 달리 그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인간의 그 내면의 의식 구조에는 이미 들어있다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이 라칸은 그 이 응축한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은유라고 하고 비슷한 것들, 음, 비슷한 성질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치환은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표로 빌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치. 그걸 환유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그 야콥슨의 음, 은유와 환유를 적절하게 네.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작가이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아, 이게 개인마다 다르다면 그 구조가, 네.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될 거예요. 음,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나에게 빵을 달라는 말은 서양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렇죠. 네. 우리는 쌀을 달라, 그뭐 떡을 달라. 레미제라블 그런 데서 그 네. 나온 얘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아니잖아. 네. 근데도 우리가 알아듣거든. 게 무슨 말인지. 그 얘기는 서양과 동양이 공유하는 언어 구조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모든 게 다 구조가 다르면
아마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니 속담 보면 네. 그렇지 하는 게 그치. 있잖아요. 뭐 계란을 한 네.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럼 금방 알아들어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내면에 이미 그런 환유의 예. 그 구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대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사실 그 능력이 만약 없다면 그 치환하거나 그 농축하거나. 환유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심심한 그리고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다 예. 설명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이 이렇게 딱 이게 퉁쳐가지고 얘기를 못하면 퉁이 안 되냐, 퉁이. 그, 그치. 일일이 다 풀어서 얘기해야 되고, 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유를 해서 하는 예, 것도 힘들어지고, 예. 직설적으로 다 모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지. 하여튼 그게 고장난 사람은 실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 언어의 그 한 명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게 간접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 어떤 책을 봤을 때 책에서의 그 맛깔난 그 표현을 딱 보면서 딱 짜릿하는 그치 이게 짜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 우리가 은유와 환유의 체계가 없으면 이게 뭔 소리야? 곱창 두드리는 소리야. 예, 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경험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네. 훈련을 좀 폭넓게 하는 방법은 시.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게 거의 시처럼 써요. 우리 성경에도 시편이 예,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쓰는 거거든. 그게 대놓고 얘기하면 잘못하면은 네, 상대방한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빗대서 얘기해도 사람들의 메시지는 다 전달되거든. 비유 예, 성경도 비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수님, 상징의 일환으로 보면 음, 그 상황과 시대와 그리고 누가 얘기하느냐 이것 예,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예, 해석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음.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지. 거기 문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게 교조주의고. 신천지요. 예, 여기에 목자는 무조건 다음에 뭘로 이렇게 해석하냐. 예. 부르면 무조건 그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음, 식으로 딱 그 용어 하나마다 음, 다 그 해석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치안해서 보다 보면 이상한 데들이 나와. 그런 거는 아예 넘어가요. 음,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정황과 앞뒤 문맥을 전체 보면서 이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지금 해석이 지금 어제 낙강의 얘기는 되게 설득력 있고 좋긴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고 또 그 생각한 자기 것을 멋대로. 그렇죠. 그냥 자기 멋대로. 근데 사실 낙항은 그거를 되게 강조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상징계와 그 실제계를 구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계가 이게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변하지 않고 원래 그냥 그게 원래 사물의 모습이야. 그게 실제계야. 네. 내가 그러니까 그 상징계는 내 인간이라고 하는 언어의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사물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에고의 세계에서 그 프로이드로 얘기하면 그 에고 주체라고 하고 내가 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고 한 것들은 전부 내가 갖고 있는 기억 그리고 이제 내가 배운 그 지식의 양 이거에 따라서 사물의 본질 중에 일부를 내가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세계는 실제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아마 아이들 한 60명을 앉혀놓고 저 나무를 그려라고 그러면 60개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하나도 똑같게 안 나올 거예요. 네. 뭐 카메라만 이제 음. 카메라도 사실은
찍는 각도와 그 네. 순간의 햇빛의 조도나 뭐 배경의 이거에 따라서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실물에 가깝게 나오겠죠. 근데 인간이 저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 이게. 그러면 다 다른 모습이 되거든. 그렇다고 내가 저 나무는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 나무가 아름다워지나? 그건 아니잖아. 네. 그게 상징계와 실제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의 그게 그 이제 하나의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본래 그 성경의 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있다, 원전에 있다, 라틴어로 쓴 성경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읽는 사람이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상징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의 세계에서 그걸 이해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해한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낙항의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게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낙항한테 한 대도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실제는 변함없이 덧덧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년 후에 어떤 성경 학자가 나와서 또 해석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의 주관과 그 사람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왜 무의식의 또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막 받아온 뭐 교육, 그 학습,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의식 세계에서 자기가 표현한 것이지. 그게 성경의 본 내용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고 그게 현명.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뭘 나도 아까 그랬잖아. 이 네네. 낙학을 내가 뭐 여러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했지만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낙항의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신이지. 정직하게 네.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야. 여기 책에 봐. 그러면 이 책은 또 이진경 박사가 네. 자기가 낙항을 이해하고 쓴 거지. 이게 낙항의 본질이라고 내가 확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죠. 네.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음. 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왜냐하면 내 개인의 일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꼭 보편적인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도전은. 근데 아니 세계는 있는 거고 해석은 나의 어떤 그 의식이나 무의식 구조에서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내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사람들은 이제 어 그것조차 시도하지도 않는 거죠. 두려우니까.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타자의 그걸 라캉이 주장한 대로 정직하게 그걸 인정을 하고 네. 내가 아는 한에서 내가 이해한 한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디 가서도 얘기 못할 이유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 내가 좀 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 알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나야. 네. 그거를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그게 더 그럴듯해. 그럼 그거다가. 그럼 그러네요. 내가 미처 몰랐네요. 그리고 인정하면 예,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고 네.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음. 점점 사실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 계기가 되는 그래서 나는 토론을 통해서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는 사실은 이 ESBN 시작하기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뀐 것들이 좀 있거든. 토론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가 듣고서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아까 저도 이제 많이 뭐 바뀌었어요. 무의식 뭐 이런 예.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런 본능적인 것이 무의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측면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 네. 난 이게 좋다는 거지 토론의 장점은.
저도 그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그 전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 조금 이게 깊이 들었었던 읽으셨던 거 깨달으신 거 얘기해 줄 때마다 정말 그 무릎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지금 라캉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의 그 타자의 담론과 타자의 욕망 이게 결국은 무의식을 만드는 건데 그쵸? 무의식의 그 발현이 이걸 통해서 되는 건데 그 무의식을 우리가 결국 공감대를 갖는다는 거 있잖아요. 동시대에 공감대를 네. 갖는 이 무의식의 코드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강하게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계몽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독서 운동을 내가 20년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 많은 시간 뺏겨가면서 사실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네. 내 돈 써가면서 그거 왜 하냐. 그것도 하나의 희생 봉사로 볼 수 있잖아. 사회에서 하여튼 뭐 독서 운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얻은 게 더 많다. 그게 독서 운동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변에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살맛이 나. 이제 그 무슨 상대방을 교화시켜서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뭘 그런 건 하겠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네. 나하고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러면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이 내 의미를 알아듣고 그러면은 훨씬 편해지잖아.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주거든. 네. 왜 이 라캉이 얘기하는 주의상스라는 개념. 네. 주의상스. 그 주의상스를 느끼거든. 네. 예. 예. 원래는 그게 뭐 성적 쾌락의 뭐 그 벽이었대 용어였대 프랑스에서는. 근데 그게 라캉은 그걸 널리 해석을 해가지고 왜 유레카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문득 깨달음이 올 때 왜 되게 기분 좋잖아. 네.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는 그런 상태를 주의상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주의상스 딱 만나거든요. 되게 그때는 이 책이 막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책 잘 봤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 그리고 네. 대화에서도 뭔가 이렇게 탁 깨우치는 게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맞아. 그 전에는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게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이러면 그런 그 정신적 어떤 네. 만족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이게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퍼뜨리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제가 지금 라캉이 보니까 우리 책 대전 읽기의 좀 시작이지 않을까. 타자의 담론과 타자의 그 욕망을 그 서로 들어가면서 네. 그 서로 뭔가 그 욕망이 네 욕망은 뭐고 너의 담론은 뭐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맞추어서 이 대전 시민의 정체성을 같이 그치. 만들어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 게 나도 타자의 영향을 예, 받아서 예, 나라고 하는 그 예, 그러니까 네, 자아라고 잘, 하는 게 남의 타자가 예, 시선으로 본 나. 음, 사실 그거를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그쵸.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음,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자식들이 아빠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네. 그건 우리 자식이 타자고 걔가 나한테 네, 기대하는 거를 내가 무시할 수 없잖아. 음, 네. 그걸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 거꾸로 또 나도 그 자식의 내가 타자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 모델링 얘기해. 그러면 네.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모델링 이론을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코드가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의사소통도 되고 그 가족 간에 뭐 대화도 가능하고 이런 거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그 내가 있고 그 나 외의 그 타자,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음. 이걸 타자라고 하는데 이게 언어하고 연결해서 결국 나 외의 어떤 새로운 질서. 이 때문에 이 새로운 질서의 시선으로 나를 그 이게 담론을 주는 거고 그 시선으로 나한테 욕망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까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 네. 이란 표현으로 좀 더 이렇게 다운
그 위에 슈퍼에고에서 타인의 에고로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면 그들의 어떤 생각이 모임이 무의식의 또 이 슈퍼에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에고들 간의 그 소통과 이런 토론 맞추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 이 사회에 좋은 슈퍼 에고를 만드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라캉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구조 속에 있는 나. 근데 그 구조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 얘기를 하는 게 전 되게 재밌었어요. ESPN도 사실 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세 명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네, 다들 재밌다는 사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많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내용 중에 네. 욕구와 요구와 욕망 욕망. 예, 네. 이 차이를 설명했는데 한번 내가 혼자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민규 씨가 네. 이해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라캉은 이 책에서 말하기에는 욕망, 욕구, 요구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욕구는 프로이트가 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5가지 욕구, 뭐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그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욕망이라는 갭이 생기고 그 갭을 표면화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요구라는 현상이 그 말이 일어난다, 상징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사실 그 욕구는 맞아요. 네, 욕구까지 네, 네, 맞는데 결국 네, 요구는 뭐냐면 네, 욕구대로 요구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욕구대로 요구하고 싶잖아요. 응? 그게 사실은 요구예요. 사실 요구는 네,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줘. 네, 에스크. 예, 해줘. 네, 네, 뭐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네, 근데 욕구대로 아무나 막 그 오늘 저하고 하룻밤 음, 자주실래요? 그러면 싸대기 맞죠. 음, 그 그런 것들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그 욕구와 요구의 갭, 그게 이제 저 네, 사람의 이게, 상대방의 나에 대한 애정과 이게, 내가 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이 갭이 네, 이게 욕망인 욕망, 거죠, 이게. 네, 채워지지 않은 예, 욕구. 예, 네, 결핍이라 그러지, 결핍. 결핍, 네. 그러니까 아, 그 사실은 생리적 욕구들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성욕이야 함부로 음, 채워지면 안 되겠지만 네, 식욕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네, 그러면 이제 울겠지. 음, 엄마한테 음, 젖을 달라고. 그러면 젖을 주면 그 욕구는 충족이 돼요. 음, 그러면 욕망이 없어. 네, 네, 욕망이 없어. 근데 졸립다고 또 울어. 그것도 이제 욕구의 발현이야. 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야. 나 재워달라. 자고 싶어. 재워달라고, 재워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업어주고 흔들어서 재워주면은 만족해. 네, 결핍이 없어. 네,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은 사실은 뭐 아까 뭐 성형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혼자 해도 되잖아. 네, 예.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욕망까지 안 가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 저기 뭐야 그 배설 욕구도 이게 네, 욕구잖아. 네, 그래서 그 변도 보게 하고 다 들어줬는데도 애가 계속 칭얼대. 이거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죠. 엄마는 애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음, 또 자기 남편도 뭐 밥 달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해줘야 되고 바빠 죽겠어. 네, 근데 애는 자꾸 막 와서 칭얼대. 그러니까 얘는 원하는 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욕망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왜 욕망이라는 게 있냐면 채워질 수 없는데 자꾸 그걸 요구하는. 음,
그런 게 그 욕망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욕망들이 대부분 그런 욕구지. 그게 이제 욕망 결과고 네. 그 원인은 욕구거든. 그렇죠. 그 욕구가 아 이렇게 자기 몸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욕구는 대부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타자가 나한테 씌워놓은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은 네.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이뻐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 방송에서 나한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어 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뭐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몸을 뭐 갈아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조건이 있는데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빌 게이츠, 무슨 워런 버핏 이런 부자들 얘기 들으면은 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 되나? 그 채워줄 수 없는 네. 결핍이 생기는 욕구를 내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 이해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욕망을 안 갖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네. 라캉이 원하는 게 그거지. 음. 그러니까 욕구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그 내 몸에서 요구하는 욕구냐, 응? 아니면 타자가 씌워놓은 욕구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이것도 타자의 욕구일 뿐이지 내 욕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욕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구분하는 이유가 욕망이라는 게 채워질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 채워지지도 않은 욕구를 계속 요구를 네. 할까? 네.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한테 답을 찾아서 음, 그 왜 웨디푸스 컴플렉스 아, 네네. 네네. 그런 그게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성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남자애들은. 그게 이제 그 프로이트 책에 네. 나오잖아. 근데 독차지해 처음에는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뭐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만족감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성장을 하면은 아버지가 등장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라이벌이 돼. 그래서 얘가 그 아직 미성숙하니까 네. 아버지를 이제 제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저 라이벌로 보고 네. 지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포기해. 포기하면서 이게 이제 상징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념하고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관계가 이제 법칙, 규칙, 뭐 안 돼 이런 그 사회적 규범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겨. 그때 자아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거를 본질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 그 결국은 성장 과정에 결핍이 성장을 이끌는. 결핍이 몸에 이미 그 유전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자기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욕구를 계속 발생을 하는 운명에 있다. 예.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그 욕망이 없다면 예, 뭘 할 필요 없잖아요. 배고프지 않은데 먹을 걸 찾지 않고 잘 잤는데 또 자라고 하면 괴롭고 뭐 그렇지. 예, 그런 것처럼 욕구가 채워지고 채워지면 욕망이 없는 것처럼 그 더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도 결국 행동의 동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동인, 힘이 그 결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라칸이 욕망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프로이트의 미디어스 콤플렉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럼 결핍이 그게 없어. 채워지진 않지만 네.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그걸 타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워런 버핏처럼 네.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는 없어도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계속 작동을 해야 어디 가서 일도 하고 그잖아. 뭐 기본소득 그 전파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한테 먹고 살 만큼 돈을 줘도 그러면 다 일 안 할 것 같지만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야말로 기본소득이라서 그거 갖고는 자기가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물론 욕망이 작은 사람은 그거 갖고도 에이 나는 딴짓하고 놀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고 전체 인구수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핍이 없으면 네. 그런 어떤 욕망도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사회는 결국은 아까 이게 되게 재밌네요. 결국 아이가 아빠의 위력을 이제 깨닫고 음. 포기할 때 결국 그 욕망이 없어진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나네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없어진 거 비슷한 효과. 없어진 건 없어요. 안 없어져요. 네, 그게 근데 있어서 본능인 거야. 그런가요? 네. 근데 왜냐하면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걸 다른 방법으로라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지. 음, 그 결핍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긴 거가 음, 계속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면 그거는 사라질지 네. 모르지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한테 다른 방식으로 찾아와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뭐 집을 하나 갖고 싶고 좋은 차 하나 갖고 뭐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길이 없어. 그걸 얻을 길이 없어요. 뭔가 내가 지금 소득으로 이렇게 아무리 선형 그 그래프를 아무리 그려봐도 월급 마주치는 못 산다. 예, 그게 딱 보이는 거면 네. 그러면 그때 오이디푸스 포기하겠지.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그 위력에 그냥 그 대신 다른 욕망이 또 생겨. 그럼 그 다른 욕망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는 소확행이네.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소확행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 그럼 어떤 식으로 갈까요? 지금 어떤 그게 이제 현상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개인의 그 어떤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죠. 매니아가 되는 건가요?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지. 갑자기 무슨 뭐 덕후가 돼가지고 무슨 스티커를 모은다든지 돈 못 모을 바에는 스티커를 모으겠다. 아니면은 뭐 술병이라도 모으겠다.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게 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그 인사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쪽으로 수업 때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라고 네. 전환시키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 어떻게 해요? 그건 연구해야지. 지금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좌절된 그 욕망을 포기된 욕구. 예, 그거를 근데 그건 내재화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불만이 있는 것뿐이지. 그게 뭐 다른 걸로 발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사가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매사가 불만이고 화가 나고 무기력하게 그냥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옛말에
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외부에서 타인이 그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오르고 싶다고 하지만 못 오를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 이렇게 건드려 보고,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약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개인 입장에서 그럼 그 나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 욕망이라는 정의를 결국 아버지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게 옳은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상대방을 네. 바꾸는 거지. 그 나무를 바꾸는 거. 나무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몇 억짜리 집이 아니라 한 1억, 1, 2억짜리 집을 바꾸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네, 옛날에 내가 이제 성공학 강의 할 때 네, 그런 속담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음, 모르지 못한 나무가 세상에 어딨냐. 네, 아니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보다도 위로 인간이 날아다닐 수 있는데 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이 세상에 없다. 음, 그거는 옛날에 네, 그 사다리도 없고 네,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네, 있는 도구나 네, 기술이나 이런 게 네,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만든 네, 속담을 가지고 요즘 같이 모든 게 다 요새 드론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새 뭐 발에 무슨 제트기 달고 이렇게 붕 네,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네, 그렇죠. 얼마든지 나무 다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는 사실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언어의 굴레 속에 거기에 자기가 그 허우적대는 모습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타고 넘어갈 한번 궁리를 해봐라. 이게 음, 아, 그 성공의 비결이다. 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도 그러고 살아. 그렇게 네, 사람들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게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어, 문화가 발전하고 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지금 사회를 지금 좌절의 시대, 상실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 그러니까 구조주의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이제 그 사회도 좀 이제 구조돼 있고 그 구조라는 게 무의식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극복하지 그게 못하는 사회적으로 예, 형성된 하나의 프레임이지, 프레임. 네, 프레임이 있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선형으로 아무리 그려봐도 음. 네,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대충 보이니까 진짜 로또를 맞든 천운을 하든 아니면 그 정말 기인을 만나든 음, 이런 어떤 정말 그 우연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음,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해결 안 될 때는 결국 작은 것을 보라. 그게 뭐 소확행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 그래서 행복하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하니? 아, 그렇게 포기해서 행복하니? 음,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오르려고 했던 나무가 지금 못 오른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외면한다고 내가 과연 행복할까? 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기어코 몬스를 쏘서라도 드론을 타고라도 올라가야 속이 시원하지. 그게, 그게 있어요, 교수님. 저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음,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은 한정돼 있어요. 음, 근데 이 코인을 여기저기 쓰면 더 좋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해보려고 다 쓰고 나면 이제 빌런터리 되면 다른 것조차도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이제 사회의 이런 그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드리고 싶어도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입니다. 혹시 나한테도 뭐 시간이라는 예, 게 예, 그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체력도 있고 네, 그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돈도 예. 이게 자원의 제약이 예,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을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내 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산물이라서 아, 포기할 건지 지금씩 포기하고 네, 그렇죠. 그게 현명하지 예, 되지도 않을 거를. 근데 이제 아까처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는 음, 나는 그런 거는 그 언어의 언어가 예, 장난이다. 장난이다. 예. 뭐 보면 어때? 그래서 그렇잖아. 뭐 오르지 못하면 모르지 못하는 거지. 근데 보면 보면 이제 어떠냐고. 욕구가 발현이 되고 욕구가 발현이 되면 욕망이 욕망이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 게 필요하잖아. 왜? 네, 체념을 할 건 체념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관조하고 즐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의식을 주체적이나 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나누든 음, 자신이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치. 생각도 필요하고 지혜지. 예, 네, 지혜. 맞아요. 네. 그게 욕구로 발현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그 생각을 키우는 게 음. 네. 그러니까 그 프로들이 그런 정신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프로들이 그걸 구분을 잘한대. 음, 그러니까 아, 왜 박세리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당신의 라이벌이 누구냐? 이제 아나운서의 질문의 의도는 그 당시에 이제 애니카 소렌스탐이 제일 잘 나가는 여자 프로 골퍼였는데 아, 내 라이벌은 애니카 소렌스탐이다라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내 라이벌은 나 자신이. 네. 되게 멋있는 말이지. 음,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욕망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남들이 씌워놓은 거잖아. 그 관중들이 씌워놓은 하나의 그 타자의 욕망이자. 네. 그걸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남들이 뭐 그 의사 된다고 나도 의사 될 필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걸 빨리 현명하게 구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가기도 바쁜데 괜히 남들이 기대하는 거기에 이렇게 아니 뭐 요새 와가지고서는 난 한 6평 정도면 살겠더라고 딱 혼자 살 때는 그 무슨 뭐 58평 100평 갖고 있어 뭐 하냐고 청소하기만 힘들고 관리하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쓸데없는 욕망을 갖는 거잖아 이제 네, 그런 걸 빨리 구분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집이 넓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실제 내가 쓰는 공간이 얼마나 얼마나 편하게 예, 내가 네.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면적 이런 거 가지고 뭐 평수 넓게는 좋은 집이다 뭐 이런 그 다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드라마가 네, 만들어 놓은 그치 요즘 그리고 드라마가 무의식인 것 같아요. 그게 타자의 욕망이죠. 예. 네, 네. 타자가 만들어 놓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정말 잘 쓰는 게 제가 볼 땐 그 광고예요. 아, 그지? 당신 내가 그 내 위치를 그들이 정하고 음. 나보고 중산층이래. 아니면 네. 나보고 노블한 어떤 그 뭐야 고상한 층이래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게 어울려. 이거 왜 자기가 내 위치를 정해? 그치.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네. 그 지멋대로 정해놓고 네, 거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뭔지를 나열해요. 근데 여기서 라캉이 말하는 건 오히려 지금 말하는 것과 반대로 주체를 구성한 건 타자이다 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저는 읽으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음, 결국 나의 무의식과 나의 욕구를 규정하는 게 외부에서 온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지정하는 거다. 그쵸. 근데 이렇게 네, 나를 얘기할 때 네, 나는 의식하고 있는 내가 나가 아니라는 얘기를 네. 라캉을 하는 거예요. 네, 라캉은 무의식의 내가 나다. 훈련돼. 그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무의식의 형태로 내재된 체계와 구조, 이게 이제 결과가 결국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까 얘기한 타자가 정의한 게 나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라. 예, 그러면 그 타자의 욕망을 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고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을 잃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낙하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지. 맞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막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뭐 재산도 많이 갖고 싶고 뭐 자가용도 그냥 외지에 그냥 좋은 거 승자 끌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사실은 아니다. 예. 남들이 다 씌워놓는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거를 자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내 자신의 목소리, 내 몸에서 나는 목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현명한 삶이다. 이 얘기를 낙하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라칸을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나 탈구조주의자라고 하는 게 그걸 구조를 거기에 음, 속박되지 말고 음, 사실 언어라는 것도 우리를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나를 규정하거든, 이 언어라는 게. 근데 그것도 그렇다는 걸 알면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실제계에 가까이 가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 네.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은 뭐라 그러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음. 근데 여기서 고정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포인트 디 캡션? 캡션? 네, 캡션. 음. 디캡션. 네, 고정점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죠? 미끄러짐을 중단시키는 점. 이게 이제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쓴 게 언어에서도 왜 이렇게 어떤 내가 이제 단어를 음. 어, 이게 옛날에 보면 이게 단어 풀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어 풀이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또 그 안에 그 설명해 놓은 단어 중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시르도 그걸 간파한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 이런 단어 이게 기표잖아요. 네. 그럼 이 기표에 기의가 있다라고 소시르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시르가 발견한 거는 이거의 이 객체, 그 사물이 이렇게 일대일로 기표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음. 기의라고 하는 게 사실이지, 음. 기의와 기표가 하나의 기호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건 일대일로 연결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 소시르는. 근데 그 뒤에 야콥슨이나 이제 그 퍼스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미끄러진다 이런 말이 그 의미는 자꾸 변한다. 그 기표가 사실은 기의를 거꾸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시르는 기의가 먼저라 그랬거든. 우리 머릿속에 심상이 형성되면 그걸 표현해 놓으면은 이제 기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기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걸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둘은 상관계, 1대1 관계가 있다. 그렇게 소시르는 끝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은 아니다. 특히 이제 라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기표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먼저고 이거에 기의가 거꾸로 형성된 거다. 그래서 기표가 의미가 사실은 계속 그래서 바뀔 수가 있는 거다. 그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미끄러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어떤 의미를 어떤 특정 그 기표에다가 정해놓는 거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거는 포스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화용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치. 그 위치나 말하는 거에 그치. 따라 시간에 따라, 예. 장소에 따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기표라도 다른 기의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표가 먼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명이 되게 중요한 건가요? 어, 그 보통 보면 달걀이 먼저 낫듯이 명칭을 정하는 것. 네, 이름을 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의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반대가 아닌가? 그게 곧 어떤 명칭을 정했다고 걔가 반드시 어느 한 기의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정해도 그게 그 상황에 따라 그게 달리 변할 수 있다. 즉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의미를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소프트 아까 뭐 회사 명칭 얘기했잖아. 만약에 유클리드 소프트가 그 사명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고 뭐 그 일도 잘 못하고 이랬으면은 왜 하필이면 이름을 유클리드 소프트라고 줬어? 그랬을 텐데 이게 막 성장을 하고 일도 잘하고 뭐 기술도 발전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기표지만 그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요. 그렇죠. 아까 그분이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 참 잘 졌다. 네. 응? 그야말로 수학의 네. 원료라고 할 네. 수 있는 수학의 1호잖아. 그 네. 사람의 탁자가 유클리드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수학 학문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니 그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할 네, 수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프리턴트, 허스가 얘기하는 해석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현재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내가 명명을 하고 그 음. 명명한 것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거. 이미지를 그치. 만들어가는 그런 상징계로 가는 거네요. 맞아요. 네. 우리 이름도 그렇잖아. 네. 그다음에 강신철. 우리 이름도 부르기 쉽지 않고 미국 가니까 발음을 잘 못해 얘들이. 네. 시초 그렇고 뭘 발음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 공부하고 뭐 종교 공부하고 이게 독서 클럽 운영하고 보니까는 정말 이름 잘 지은 거야. 이게 믿을 신자가 이게 빌리프, 네. 종교 신앙이잖아. 네. 그다음에 철자는 이게 밝은 철, 철학이잖아. 네. 아니 세상에 이름에 종교와 철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그런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이 이름하고 내가 맞춰 의미를 나갔다 생각하니까는 야 이름 참 잘 뒀다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게 기표는 변함이 없어. 그렇잖아. 시골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인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그때는. 음. 근데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신앙, 종교, 철학 뭐 다 섭렵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의미가 새로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표가 중요하다는 말이 현대 철학에서는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의미는 의미를 만들어. 만들어내는 여기서 지금 여기도 의미 작용이란 기표들의 관계를 통해 기표들이 기호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의미와 과정을 얘기하고 음. 그러네요. 아무튼 그외 브랜드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은 네, 나이키가 뭐찍 그럴 거잖아. 근데 그게 성공한 그 운동화 스포츠 제품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거 흉내내서 만드는 그 음, 짝퉁 그 로고들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 기표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나이키라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그 고급 제품만 계속 스포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캉이 현대 철학의 자유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거를 간파했으니까. 어, 언어 해석. 오늘 낙항만 했는데도 낙항은 근데 중요한 사람이어서 네. 한번 이렇게 어렵지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우리 사고의 전환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네. 재밌었어요. 네. 또 다음 적어놓고 네? 의문해서 못한 거 있어요? 아, 아까 전에 그 그 무의식이 이제 음, 사회 질서로부터 훈련이 돼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무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저는 사회 공통의 무의식 이게 공감되고 나의 무의식이 있고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나의 무의식이 사회 공감대를 훈련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비유와 환유를 하고 서로 소통해 나아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공통의 무의식이라는 게 슈퍼에고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지 조금 그렇죠. 그렇죠. 프로이트의 용어로는 슈퍼 에고에 해당하는 거죠. 이분 라칸의 얘기는 무의식. 무의식. 그냥 무의식을 네,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 내가 모델링 이론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주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형성이 되거든. 네, 그 얘기는 거꾸로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네, 의식적으로 내가 많은 그 책을 보거나 네, 뭐 체험을 하거나 이러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서 그게 계속 내가 그러니까 주체라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나는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맞는 주체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그 결국은 습관이 나를 인생을 바꾸는 그치? 네, 아,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그 사실 그 신유물론에서도 그런 얘기 예, 하잖아.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감명을 받아서 내가 생각을 바꾸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이 무의식의 네, 세계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무의식이 고정 불변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잖아. 네, 갖고 있는 우리가 DNA로 타고난 그 무의식의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욕망.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왜 이두예요. 에디슨이 그랬나 누가 그랬어. 네, 뭐 천재성이라는 게 10%고 네, 나머지 1%. 99%는 예, 자기가 노력에 의한 거다. 네, 그 노력이라는 게 바로 나의 그 무의식의 주체성, 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벼리고 네, 팔 벼린다는 말 네, 알죠? 네, 예, 벼리고 닦아 나가야 그게 쓸모 있는 진짜 음. 주체성이 생기는 거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내가 쓰는 언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되지. 그게 그냥 가만히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태어나서 있으면 그건 점점 퇴화되는 주체밖에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책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죠. 어, 그게 사실은 그 주체가 자꾸 이 환경을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랬잖아.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가 계속 부딪히거든. 그러면 거기서 보편타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또 어떤 특정 조직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자기는 그 엉뚱한 짓을 한다. 과거에 관습에 졌거나 과거에 어떤 그 전통 문화 뭐 이런 걸 고집하면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만족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네, 그러잖아.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러더니 뭐 편하대? 아, 행복하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일원이고 그런 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 저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게 나를 계속 배려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락강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얘기죠. 남들이 쓸데없이 만드는 욕망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걸 자기 주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맞아요. 오히려 내가 그런 이 우리 환경, 우리 사회, 우리 조직, 이 네. 장소,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해 나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나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러지 지 혼자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 반기지 않거든.
그게 과연 그럼 행복하냐 이거지. 예, 오늘도 또 이야기가 뜨거워졌네요. 재밌게 본 것 9월 15일 라캉 정신분석의 언어학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정보학이나 시스템 쪽하고 많이 연결을 못했네요. 다음번 할 때는 좀 그거 더 한번 해봐요. 네. 끝나기 전에. 우리 개발자나 네. 이렇게 네. 그 분석가, 네. PM 이런 네. 사람들이 이 라캉의 철학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음. 나는 쫙 떠오르는데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어, 분석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라캉의 철학을 특히 이제 언어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 내추럴 랭귀지, 네. 그 NLP 이거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네. NL SQL. SQL로다가 이렇게 네. 전환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 구조 이해 못하면 엉뚱한 그 솔루션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장이 들어오는 것도 영어도 들어오고 뭐 우리 한국말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말을 분석한다면 한국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프로그램 짜서 그 NL 그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그렇죠.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건 그왜 저기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 그 the tail wags the dog 이런 말이 있거든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 연구하는 네.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데이터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라. 빅데이터가 마치 데이터가 많으니까 거기에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아낸다. 마이닝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처음에 생산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무엇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 언어의 구조를 보고 의도를 파악하는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네. 사실 단어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양념처럼 쓰이는 것뿐이지. 이건 재료일 뿐이야. 네, 사실은 메타인지는 그 구조를 학습하는 건데 네. 이걸 잘 모르면 이제는 거기서 단어만 쏙쏙 빼가지고 학습시키고 그 번역 프로그램만 만들고 구조의 뉘앙스를 모르고 그 네.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바로 해석을 들어가 버리는 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LP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국어 문법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갖다 놓고 네.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뭐 라이브러리나 그런 컴포넌츠 이런 것들이 걔들이 만드는 게 우수한 게 많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영어 구조에 맞게 만든 거예요. 한국 구조에 맞게 만든 게 아니고 그거 백날 갖다가 여기서 그 조합을 해봐야 한국말을 제대로 구조 파악하는 NLP 프로그래밍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은 NLP 분석할 땐 그 동률로 잘라요. 음, 그 단어 토크나이즈 하는데 토크나이즈 하는 그 단어들이 다 동률이야. 그 비율이 그 가중치가 같아요. 네. 1. 그렇게 되니까 그 해석을 할 때 사실 우리는 형용사의 액센트를 두느냐 동사의 액센트를 두느냐 아니면 명사의 액센트를 두냐에 따라서 의미의 전달과 뉘앙스가 다른데 거기는 그냥 동률로 자르고 그거대로 그냥 해석하니까 되게 드라이한 분석이 되지만 그건 내 의도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중치를 형용사나 뭐 이런 거에 문장의 내용을 맥락을 봤을 때 얘는 형용사가 중요해라고 하는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형용사 쪽에 꼭 집어가지고 거기를 1.5 해가지고 더 주는 거지 가중치를. 그러면은 해석할 때 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세밀한 조정들을 이 구조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아까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네. 일단 자르고 음. 일단 잘라놓고 불필요한 거 비용 거 빼고 뭐 맞아요. 이렇게 이걸 그냥 모아보고 뭐 디스턴트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얘들이 그냥 너무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그냥 그런 것뿐이지 이 모래가 저쪽에 좀 모여 있는 거고 이쪽에 모여 있는데 아 이게 모래 거기 구덩이에 가서 얘는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클러스터링만 하는 거지 실제 걔가 이 문장에 얘가 이제 문장에서 이제 어떤 컨텍스트를 갖느냐에 대한 거는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아쉬운 거죠. 그쵸. 우리나라의 음. 언어학자들이 했다면 음, 만약 이런 걸 잘 아는 네. 그 국어나 언어학자들이 만약 이런 부분들을 주도했다면 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했을 텐데 네.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특히 우리말이 주어를 많이 생략하거든. 우리말은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네. 그래도 의미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끼리 그 이미 언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특성을 알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의미 추출을 하려면 우리 말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 락항의 그 언어학에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아까 무의식의 세계라든가 뭐 우리 그 문화 뭐 관습 학습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저쪽 그 왜 개발자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분석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정신에 따라서 분석 설계를 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요구 분석을 할 때도 사용자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때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문화적 뭐 역사적 어떤 관점 이런 거를 내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조직에서는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 사람들끼리 어떤 식의 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RFP만 보고 그 틀 내에서 네. 질문도 하고 분석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네. 그 80%는 무의식으로 일을 하고 20%의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데 다 표현을 안 한다고. 예, 그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치. 그게 이제 관찰법이라든지 인터뷰할 때 그 무의식의 영역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거를 예, 끌어내야지. 예, 그래야지 그 무의식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서 설계를 해줘야지 그 시스템의 오류가 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원래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얘가 의식적으로 편하다고 내가 다른 루트를 해놓으면 계속 그 사람들은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계속 잘못 입력하고 잘못 확정하고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확정하는지 무엇을 보고 이걸 결정하는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여주고 이거에 따라 되게 그리고 여기서는 확정을 했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서 뒤에 다시 돌릴 수 있는 걸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하는 게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걸 한 번 더 컨펌하는 걸 뒤에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그 설계들이 결국 그치. 그런 건 이제 예, 프로세스 설계에 반영이 되겠지. 예,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슈퍼에고의 그 조직의 슈퍼에고죠. 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근데 관찰하지 않아요, 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네. 그 조직과 그 사람을 예단해요. 그게 그 큰 시스템의 실수를 많이 가져요. 그 사람들의 무의식을 따라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 내가 어차피 분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계안이 네. 나올 거 아니야.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제한돼 있으면 그거밖에 작품이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그 상대방은 이쪽에 가 있는데 네. 나는 이쪽에 그 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네. 요구 분석, 뭐 시스템 분석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으면 그럼 저 사람들은 이 영역은 별로 관심이 네, 없는데 그렇죠. 열심히 만들어 놔봐야 네, 이 안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아, 나는 네. 폭을 계속 넓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구 분석이라고 있네. 우리 저 시스템 분석에. 있죠. 그 사람들이 에스크 하는 거가 네. 그 대놓고 에스크 하는 게 이게 요구잖아. 그 사람들 네.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네.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만들기가 힘들다고. 욕망과 욕망을 질문할 수 있도록. 욕망과 욕망과 요구를 욕구를 구분해서 받아야 돼요. 예. 네, 그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네. 욕망. 그 욕구도 찾아내야지 우리가.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분석 설계예요. 사실 분석 설계는 그 명문화된 문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그 엔터티도 추가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자기네들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가 더 추가되거나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다 반영하면 그러면 상대방들이 아 여기 참 시스템 잘 만드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야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지 뭐 코드 시키는 대로만 코드 짠다고 하면 아무 업체나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굳이 왜 유클리드에다 맡겨? 더 싼 데다 맡기지? 이런 얘기 예, 나오거든. 맞아요. 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모든 것을 등록하면 좋은 것 같지만 가끔은 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진짜 심플하게 가고 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뒷단에 되게 모니터링을 잘하게 해준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단에 입력을 잘하게 해서 흘러가는 게 잘 보이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철학이라는 거죠. 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구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철학 이런 거를 네. 공부하는 게 특히 분석가, PM들한테는 필수예요. 네. 필수. 사실 오늘 저도 요구와 욕망과 욕구를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를 네. 저도 보면서 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음. 사실 요구 분석하면서 저는 그냥 그걸 요구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썼는데 네. 이제 당신의 욕구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왜 상대방이 쓸데없이 욕망을 갖고 네. 있을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거를 부시시키는 것도 우리 PM들의 역할.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네. 거야. 왜냐면 니네 예산도 제한돼 네.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이 시간 내에 할 수 없는데 그거 야 포기해. 응? 뭐 어린 놈이 왜 아빠한테 냄벼.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네.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분석가가 할 일이에요. 소확행 할 수 있도록 음.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지. 네. 아니면 그걸 지연시키든가. 네. 야, 그거 2차 사업에서 해. 네. 그걸 내가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네. 지금은 우선 이거 급한 게 하고, 있어. 네. 그렇지. 이 예산과 이 네. 응? 기간과 이 기술, 현재의 기술 가지고는 요거까지는 해서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요구한 것 중에 그건 일종의 욕망이야. 그거는 지금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건 차기 로드맵을 딱 그려주면서 3주기 때 하자. 이렇게 그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게 PM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죠. 욕구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 네. 그거를 요구는 당연히 다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무시하면 그렇지. 안 되는 거죠. 그게 재밌네요. 네. 그런 접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의미와도 되게 의미 있어요. 의미와. 이것도 이제 고정점을 잡아두지 말고. 잡아주지 말고 그리고 계속 같이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네. 우리 간의 어떤 무의식을 만들고 네. 무의식에서 그런 어떤
합의점을 만들고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네. 이 시스템을 하면 편해. 이 시스템은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어. 음. 이 시스템의 그 엔지니어는 짱이야. 진짜 잘 만들 거야라고 네.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줘. 심어줘야 돼. 의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의식의 세계에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야.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네. 그 고객들, 네. 그 클라이언트 기업한테 음. 이제 사실 그 시스템 문서 설계에도 그런 방법론이 네. 프로토타이핑, 네. 원형을 일단 만들어줘가지고 자꾸 쓰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원래 원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용자 참여라고 하는 네. 것도 네, 맞아요. 시스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게 내가 쫙 해놓고 야 이거 써 그게 아니야. 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이에 이미 내 생각이 이미 주와 입맛에 예, 있는 거야. 아. 그걸 세뇌라고 하죠. 어. 네. 이게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이렇게 좀 이게 계몽을 시켜놔야.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네. 불필요한 그 욕. 달성 불가능한 욕망을 없애주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부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나는 프로젝트를 하나의 쇼라고 생각해. 쇼. 그 관계 형성이고 예. 고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